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지 31개월 만으로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이 결세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인자 정조은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며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사흘째 이어진 군벌들의 무력 충돌로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EU, 미국 등 국제사회는 즉각 휴전과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원고 5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국군 포로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조국을 위해 싸운 우리들에게 무관심했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구순을 넘긴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힘겹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싸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고 있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떠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김 씨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다 2000년 탈북했습니다. 지난 2020년 김 씨를 비롯한 생존 국군포로 5명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첫 재판이 3년 만인 어제 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에 소 제기를 알릴 방법이 없자 대신 관보 등의 소장의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이 과정이 3년이 걸리면서 재판이 지연된 겁니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빨리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너무나도 섭섭합니다.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법원은 북한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당시 소송과 내용이 비슷해 김정은 위원장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JMS의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인자 정조은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정 총재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JMS 관계자 1명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실세로 알려진 정조은 씨. 정 씨는 최근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가 폭로되자 여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정 총재의 성범죄를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가 정 총재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정 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른 JMS 관계자 5명에게는 정 총재의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정 씨와 함께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인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약 한 달 동안 피의자와 피해자 등 2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를 수차례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국군 포로들이 어떤 내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소송을 건 겁니까?
그 6.25 때 북한에 이제 국군 포로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예. 그 수십 년간 이제 강제 노역에 종사하시면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그 예. 1인당 2,1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중에 예. 이원삼 씨라는 분은 51년간 이제 탄광에서 노동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네, 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가까이가 지났고요.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재판이 왜 이렇게 늦게 열리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앞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20년 9월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첫 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어르신들의 대리인들이 공시송달도 3번이나 신청을 했고 재판기를 잡아달라라는 요청도 5번이나 했는데 재판부가 뭐 그것에 대해서 무응답이었고요. 그 이후에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부로 변경이 된 후에야 이렇게 재판기일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늦게 잡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공시송달이라는 부분이 좀 이게 일반인들은 예.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그거 자체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공시송달, 뭐 법원의 게시판이나 뭐 관보 같은 데다가 공시를 하는 이런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달라고 대리인들이 신청을 했던 것이었는데 3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질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인사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 3년 동안 열리지 않다가 뭐 정부가 바뀌니까 당장 바로 열리는 것은 뭐 이렇게 정권을 따라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래 공시송달이라는 게 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결론이 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열리지 않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리고 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적절한 해명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공시송달하고 이제 그 송달하고 무변론하고 이게 좀 경우가 다른데 그 보통 이제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 내용을 알아야 그 반박 기회를 주고 뭐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열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송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변론을 한다. 대응을 안 한다. 그러면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바로 판결이 선고가 되고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예. 바로 자백간주가 예. 돼가지고. 그런데 공시송달은 이게 그 심리를 한번 합니다. 심리를 한다는 게 그 원고의 주장과 원고의 주장의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이제 증거까지 다 한번 대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변론기일이 잡혔고 변론기일 과정에서는 아마 그 청구 취지를 좀 확장하신 것 같아요. 5천만 원으로 확장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소장 내용을 변경하라고 이제 재판부가 지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번 정도 기일이 더 잡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피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뭐 변론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당연히 이제 피고가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또 제도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가 항변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인이나 항변을 가지고 판단을 한번 다시 한번 예. 해보는데 지금 이제 그 피고가 전혀 이제 대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원고의 주장의 기승전결 그리고 증거 관계가 맞는지만 판단해 가지고 판결하니까 아마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은 뭐 꽤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승소 가능성 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승소 가능성 얼마인지 또 손해배상액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일단 공시송달 소송 자체가요. 원고가 제기한 대로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소할 가능성 높다고 보이고요. 예. 특히 2020년 7월에 이미 한재복 씨가 국군포로들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공시송달 송달 재판으로 이루어져서 4,200만 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5월 초에 아마 다시 기일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 변론이 종결되고 공시송달로 원고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소를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 추심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심 때 4,2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그 이후에 뭐 2심이나 또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1심 판결이 있고 나서는 원래 피고 측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네. 북한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1심은 확정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승소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실 북한에 대한 소송이니까 어디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아직 법리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승소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액 내라고 하면서 남북경제문학협력재단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한 바는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에선 기각된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에서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 씨가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정조은 씨는 JMS의 2인자고 본명이 김지선 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명석의 후계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추후에 이제 JMS를 이어받을 분이라는 정도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분들이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여신도 6명에 대한 성폭행 사건, 그 성폭행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이 정조은 씨가 받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방조범을 넘어서는 적극 가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구속이 집행이 된 사안입니다. 예. 네, 정조은 씨 이제 자신은 여성들이 정명석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게 사실이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겁니까? 정조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명석 씨의 굉장히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예. 등으로 JMS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조은 씨가 갑자기 본인이 담당하는 분당의 한 교회 예배에서 여자들이 정명석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본인이 막았다라는 주장을 펼치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서는 이런 주장들이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봐야겠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요. 네. 정명석 씨 방으로 본인들을 데려갔던 장본인이 정조은 씨 최측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조은 씨도 이런 성폭행 사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성폭행 당한 이후에도 정명석 씨를 떠나지 않도록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정조은 씨라고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죄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명석 네. 씨도 지금 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피해자들이 자기의 이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성관계를 맺은 거냐, 예. 아니면 어떤 세뇌를 당하고 그러면 또 한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몰려 가지고 이 성폭행을 한 거냐, 그 상황과 고의 그리고 여성분들의 의지, 자율 의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으로 세뇌돼 가지고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한거불능 상태, 세뇌 상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원 또 상당 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 그분에 대한 재판 또 결과적으로 예. 이 구속영장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닷새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는데 공정한 검찰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란 주장을 이어왔지만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 녹음 파일에 의원들의 이름까지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통화한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이번 사건에 지도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어설프게 하거나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땅떨어져 떨어집니다. 기획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당을 해체할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특히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한 걸 두고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재명의 냉혹함, 뭐 이런 걸로 또 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쟁점도 많아 내년 총선까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습니다. 지도부 리스크에 총선 위기감이 커지면서 새 인물 영입도 난항이라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구 회동을 이틀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대신 4.19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 탐방을 하기로 했는데 당 지지율이 내리막인 상황에서 등을 돌린 중도층 마음 잡기에 나선 겁니다. 외교관계 문제, 당내의 설화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3.9%로 돈봉투 살포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 지지율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해당 기관 조사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론 지도부 리스크가 우선 꼽힙니다. 당원 100% 투표로 선출한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 40여일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대부분이 5.18 실언, 밥 한 공기 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김 대표의 경고에도 태용호 최고위원은 SNS에 정제되지 않은 말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광훈 목사 문제도 끊어내지 못하다가 전 목사로부터 손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벌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위기감이 커지면서 새 인물 영입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최소 40% 중반이 되지 않으면 인지도 높은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최고위에서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사실 돈봉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는데 닷새 만에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조작 수사다, 검찰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획 수사라든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의도라든지 이렇게 부인하고만 나갈 수 없는 증거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나가다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된 거죠.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윤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고 오빠 하려면 다 해야지 이런 목소리가 통하는 녹음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조작 수사다, 증거 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그야말로 더 그 당이 이재명 대표 자체도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른 예를 들어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녹취록에 직접 목소리가 나온 사람들은 얘기 안 할 수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할 수 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든지 상황을 다 파악해 본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정치 탄압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 우선 증거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송영길 대표는 아무래도 뭐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측의 문제다 이것은 당 전체 문제가 아니고 라고 빨리 손절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를 끊어내야 민주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나마 민주당이라도 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뭐 고육주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회견 중에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드렸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론 뭐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는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좀 약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시각도 당연히 저는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그 일반인들과 똑같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한다는, 높은 도덕성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어떤 그 조치와 행동을 하는 게 또 정치권의 미덕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 잡아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희생적인 결단을 했을 때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일종의 보상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지금 송영길 대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그러면은 그 똑같은 관점에서 무죄 추정과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에 어떤 진두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말을 굉장히 당원들이나 당내 소속 의원들이 약간 좀 자제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표께서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럼 엄중한 인식에 해당하는 행동은 하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렇게 태도를 전환한 데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자, 이거 뭐 내용을 들어봤는데, 자,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 그동안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뭐 연루 자체도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녹취록만 봐서도 여기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언급이 여러 차례 돼 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송 전 대표가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송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느냐, 이거는 뭐 단정할 수는 없죠 아직은. 그러나 첫 번째 이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송 대표 당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는 통상적으로 뭐 한 가지를 하면 10가지를 했다고 허풍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을 전혀 안 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행을 하나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우선 두 번째는 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당직 인사를 할 때 당직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게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돈과 조직 인사를 다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윤관석 의원을 앉혔습니다. 녹취록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사무부총장에 의원도 아닌 원외 인사인 이정근 사무총장을 앉혔어요. 그것은 일종의 논공행상 아니겠는가. 송 대표가 전혀 몰랐는데 그분들이 공을 세웠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당직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송 대표가 역시
알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분이 임명할 때 이제 당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었다고 그래요. 그때 좀 되돌아켜 생각해 보시면 논란이 어느 정도 있었고 송 전 대표가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밀어붙일 때 어느 정도로 밀어붙였습니까? 글쎄요, 뭐 그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은 그 당 대표가 그 친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안 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의외의 인물이 들어와서 저 의외의 인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너무 사적으로 당의 분위기가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다면 문제 제기가 들어오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당에서 그렇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약간 비주류, 그 당시는 비주류였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재 영입을 굉장히 본인이 원했지만 그렇게 좋은 여성 인재를 많이 영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영입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에서는 이렇게 중책에 이런 그 과거에 그렇게 검증됐다고 보여지지 않는 분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한 건데 여지없이 그런 우려가 당시의 우려가 지금 그 이렇게 결과로서 지금 후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비주류였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 대표라는 직위에 오르면 탕평이라는 게 존재하고 능력에 맞게 사람을 골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치권의 그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 대표가 귀국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차일피일 미룰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검찰 조사만을 위한 거라면 일찍 귀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큰 정치적인 논란이 지금 돼버렸고 계속 증폭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으로 계속 모든 시선이 모아지는 걸 좀 들어와서 좀 막아주실 필요는 있겠다. 당을 위해서는 좀 들어오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건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대응으로만 좀 약간 인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여론이 좀 번져나가면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실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기 입국을 하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까지 공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돈봉투 전당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건이었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전당대회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고 지금 이 사건하고 뭐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는 하지만 세간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를 나왔고 그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모종의 뭐 계약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뭐 이것도 역시 뭐 단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전당대회 당시에는 어떤 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건 아직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죠. 뭐 그러나 당시 정치권에 파다했던 얘기가 이심송심이라고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송영길 대표를 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당시에는 홍영표 의원은 뭐 정말 핵심 친문이고 우원식 의원도 이제 상당한 친문계니까 범친문계니까
당시 친문들과 이재명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다 알려진 일이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 송영길 당대표를 되는 걸 밀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송 대표가 당선된 이후의 행보가 수상하죠. 이제 전당대회를 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선을 미뤄야 한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주장했는데 송 대표가 일축했고요. 예. 마지막에 경선 마지막 단계에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중도에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걸 다 산입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49점 몇 %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다 무효화하면서 분모가 적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겨우 50% 턱걸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결선 투표가 없어졌죠.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송영길 대표가 밀었고 상황이 밀접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멀쩡한 지역구를 본인 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도 결국 뭔가 이심전심, 이심송심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문제로 발목을 잡힌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자, 어제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선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당원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수용하시면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나우이 당이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광훈 목사가 사실 이제 처음에 어제 예상만 되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뭐 창당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언론들도 예측하고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었지만 결국은 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야당 얘기도 했는데요. 여당 야당 지금 하는 걸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무슨 엄청난 정책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더 국민들의 혐오감을 더 부추기는가 이 경쟁하고 있으니 예. 도대체 이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맞는지 하는 것이 들고요. 전광훈 목사가 저 정도 얘기하는 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종교인 아닙니까? 예. 종교인이라면 영적인 일에 국민들의 어떤 그 합을 모으고 지도력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분 아닌가요? 근데 무슨 뭐 공천권을 내려놓고 어쩌고 이렇게 모든 당 일에 정당 일에 시콜콜 이렇게 얘기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고요. 정당에 무슨 뭐 정치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아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분이 저런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나요? 정광훈 목사 본인도 조금 자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우습게 보이는 그런 일을 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광훈 목사 논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의 설화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 계속해서 분출되는데 이거는 그거는 지금 이제 일단 윤리위원회 지금 위원장만 임명이 됐고 또 윤리위원 또 나머지 8분이 지금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언제쯤 좀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죠. 최고 최고위원께서 당에 어떠한 아니 지금 달게 받았다고 그까지 하죠. 내가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이거 보면은 그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할 때는 정말 정관석화처럼 하다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계속 좀 늘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잣대가 안 보이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자기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피해를 입을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그거에 맞게 행동들을 하는데 이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좀 약간 가혹해 보이거나 엄해 보이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뭔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솜방망이 같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는 대표로서의 권위가 저는 세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지 않으면 이게 기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모든 당원들이 볼 때 저분은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 정도로 그 기준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거 유세장에서 폭발물 테러를 피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내각 지지율도 10%포인트 상승한 조사도 나왔다고 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뭔가에 놀란 듯 뒤를 돌아봅니다. 경찰과 경호요원들이 한 남성을 강하게 제압합니다. 혼비백산한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은 급하게 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폭발물이 날아온 건 지난 15일 오전.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화를 면한 기시다 총리는 용의자를 제압한 50대 어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国内また国外からもさまざまなご心配やお見舞いの声をいただいたことを感謝申し上げております。 일본의 한 방송사가 습격 당일과 다음 날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5.3%로 전달 조사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급상승의 배경으로 폭발물 투척 사건 이후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어떤 성적을 낼지에 관심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이후에도 여당 지지층이 결집해 자민당을 선거 압승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사흘째 이어진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로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EU, 미국 등 국제사회는 즉각 휴전과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사방에선 총성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 15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시작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재까지 최소 185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800여 명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We're fine. We're safe. The power has been out. That was something. 병원은 부상자들이 몰리면서 의료용품과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은 30년 가까이 군림한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데 힘을 합쳤지만 이후 권력을 놓고 양측이 다툼을 벌이다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휴전과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And appeal to the leaders of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 rapid support forces to immediately cease hostilities, restore calm, and begin a dialogue.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체도 중재자로 선정한 케냐, 남수단, 지부티 대통령을 수단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요즘 기름값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1리터에 1,631.1원, 경유는 1,534.3원까지 올랐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를 웃돌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기름값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류세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까지 인하해주고 있죠. 기름값이 민생 경제에 직결되다 보니 단행하고 있는 조치인데요. 그러자 정부로서는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류세를 깎아주다 보니 세수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손실이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한다면 세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정부 재정은 확충되게 됩니다. 그런데 셈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중단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통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도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해 세수를 늘리자니 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유류세를 계속 인하하자니 물가는 잡을지 몰라도 정부 세수는 줄어드는 딜레마 상황에 정부가 처해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 주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배상윤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꾀했지만 최근 유가 상승 탓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에 유류세 인하를 끝내면 휘발유 값이 1,800원대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도 유류세 인하 연장을 주문했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좀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의견 또 제시가 있었습니다.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문제는 올해 최대 20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미세하게 줄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이 정부가 이달 말 중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제 휘발유 값이 얼마나 올렸길래 이제 정부가 유류세 이거를 다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불과 한 달여 전이거든요. 예. 한 달여 전에 배럴당 국제 유가가 한 $60 선이었어요. 근데 오페크 플러스 선유국 합의체가 다음 달부터 배럴당 $16, 특히나 이제 감산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100만 배럴 이상 감산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바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80까지 올라서 앞서서 화면에서 확인하셨듯이 일주일 만에 리터당 한 30원씩 올랐는데 조금 전 확인해 보니까 오피넷의 유가 정보 사이트를 봤더니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1,650원 선을 넘어섰고요. 서울은 리터당 1,74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이제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앞서서 이제 유류세가 현재 한 25% 휘발유의 경우에 깎아주고 있고 경유는 37%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게 각각 리터당 200원씩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일 철회하게 되면 서울 기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고민이 좀 커지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또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기 궁금하거든요. 오펙 플러스가 감산 조치 발표하자마자 지금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기준 올해는 배럴당 $95. 내년에는 $100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116만 배럴이라는 감산도 큰 규모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산유국 플러스 비산유국까지 합세를 했어요. 특히나 러시아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 직후에 이제 바로 배럴당 $80 올라갔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야, 러시아가 실제로 감산 능력이 있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발표한 것보다 절반 이상 이미 감산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미국은 이제 하반기에 마일드 리세션,
약간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오히려 국제 유가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이 찬반 양론 더 오를 것이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내릴 것이다.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유류세를 과연 계속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4월 말까지 인하 시점을 정해놓은 이유는 이게 세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수 더 연장한다면 이 세수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1년 반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그나마 세수 풍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류세 관련해서 5조 넘게, 5조 5천억 원이 넘게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세수도 좋지 않습니다.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어요. 주식, 부동산 안 좋고요. 법인세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 세수가 지금 더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는 자, 그러면 세수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좀 인하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는 방안을 좀 검토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연초에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여당 역시도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 좀 연장하자라고 요구하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좀 동조하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여당의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유류세를 소폭 인상 내지는 연장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세수냐 물가 안정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기름값 상승, 물가 상승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2%대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4.8%예요. 한해의 물가 관리 목표치 1을 이제 2배 이상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얼마나 물가를 끌어올렸느냐? 무려 1% 가까이. 0.93%포인트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가스 요금이 만일 1분기에 없었다라고 하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적어도 이제 1분기만큼은 이제 한 자릿수 내지는 이 전기가스 요금을 비롯해서 유류세까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을 좀 양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조삼모사예요. 지금 이것을 2분기에 만일 인상 적긴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전기가스라는 게 하반기에 냉방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 냉방비 폭탄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기는 맞는데 바로 뭐가 있느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정부의 고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아마도 전기세 요금도 아마 1분기보다는 좀 낮아진 킬로와트 시당 한 5원 정도, 한 자릿수 정도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부족한 세수는 뭐 다른 곳에서 세금으로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국채를 발행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삼모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맞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이게 언젠가는 올려야 될 텐데 그 시점을 좀 언제로 예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한전의 누적 적자가 32조 원, 지난해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역시 지금 뭐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에요. 지금 한전의 경우에는 전기를 100원에 사와서 7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스공사는 더 심해요. 100원에 사다가 62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당장 내년이 코앞이어서 어렵죠.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이 자칫하게 되면 지금 하느니 추가적인 이제 긴축 강도가 좀 점점점 둔화되고 있고 한 번 내지는 동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공요금이라는 건 올리게 되면 물류비 올라갑니다. 제조비 올라갔죠. 이러다 보니 굉장히 고민이 깊은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미루다가 궁여지책으로 좀씩 오를 것 같아요.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지금 한 2026년까지 킬로와트 시당 51.6원을 인상해야만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되는데 1분기는 딱 4분의 1, 13.1원을 인상을 했어요. 근데 2분기도 비슷하게 인상하려고 보니 물가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 이하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마 한전의 경우에는
이제 한전체를 발행하면서 오히려 이제 적자를 좀 메꾸는 그런 아주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결국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은 물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뭐 실질적인 생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름 언제 넣으세요? 휘발유는 이제 날씨가 맑은 낮보다는 아침과 저녁이 좋습니다. 서늘할 때 이제 부피가 좀 작아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트렁크에 짐 많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안 쓰는 짐. 거기 10kg만 빼면 연비가 5%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 보통 넣을 때 보면 바닥 드러날 때 넣거든요.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네. 그러지 말고 눈금 한 칸 정도 남겼을 때 놓는 게 좋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면 휘발이 남아있는 게 빨리 증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또 하나가 아마 대부분 신용카드 쓰잖아요. 제휴카드. 이 신용카드가 이제 주유 제휴카드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혜택이 카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특히나 이제 타이어 공기압 조절하는 거, 급제동, 급가속 좀 하지 않는 운전 습관도 이제 이 기름값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난 큰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스페인 북부 지역까지 번져 비상입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불기둥이 치솟고 거대한 검은 연기는 온 하늘을 가립니다. 강한 바람을 탄 연기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을을 뒤덮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프랑스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 스페인 북부 지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휴양도시로 유명한 아르줄레스 시르메르 산기슭에도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 500여 명이 투입돼 연일 진화에 나섰지만 강풍을 탄 화염은 수시간 만에 스페인 북부 국경 도시까지 번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1000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산불을 촉진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산불 시즌은 통상 6월에 시작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올해는 일찍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 지역은 작년 여름부터 기록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겪으며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초록의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고창군 학원농장에선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는데요. 지난 주말에 시작된 축제의 풍경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33만 평의 거대한 농장에 심은 청보리와 유채꽃밭에서 열립니다. 매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농장을 찾는데요. 이곳을 다녀온 관광객들은 거대한 초록의 바다에 빠져 힐링을 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청보리와 유채꽃으로, 가을에는 메밀꽃과 코스모스를 심어 봄, 가을로 수확도 하고 농장을 개방해서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과 관광 수입을 동시에 얻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관 농업의 사례로 손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농장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요? 네, 학원농장은 80년대 초에 국무총리를 지낸 고 진의정 총리가 고향인 이곳에서 부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성과가 없었다가 아들 진영호 씨가 대기업 이사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심은 청보리와 메밀꽃이 멋진 풍경이 되었고 이것을 구경 온 사람들이 몰리면서 관광도 하고 농작물 재배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실패를 딛고 꾸준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여서인지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부 일부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에는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차가 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청주 19도, 울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7도까지 치솟으면서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